22해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하지만 모든 것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달라졌습니다. 50이 되어 퇴직을 앞두게 된 저에게 미래는 두려움 그 자체였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때 아내 미경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10년 동안 일해온 국밥집, 우리가 인수하는 건 어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요리라곤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는 제가 국밥집을 운영한다니요. 하지만 아내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방을 맡을게요. 당신은 홀만 봐주면 돼요.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아내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 할매국밥의 주방 실장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모든 비법을 배웠죠. 주인 할머니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내놓으셨을 때 아내는 그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로 우리는 미경인의 국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죠. 아내는 국밥 맛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고 저는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내의 특제 육개장은 입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무렵 우연한 기회로 지역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었죠. 방송 다음 날부터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주문이 밀려 손님들이 1시간씩 기다리는 일도 다반사였죠. 아내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여보. 성공의 기세를 몰아 우리는 2년 만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2호점의 성공에 이어 3호점까지. 그렇게 미경인의 국밥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사 운영을, 아내는 레시피 개발과 각 매장 관리를 맡았죠. 이제 우리는 주방 앞에 서 있는 부부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우리를 인생 이모작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잡지에서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심지어 창업 강연 요청도 받았죠. 아내는 그런 관심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국밥 비법을 설명하는 아내를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장이 30개를 넘어갈 즈음 본사 인력 확충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매장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전문 인력이 절실했죠. 그래서 우리는 대형 외식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정우를 영입했습니다. 35살의 젊고 야심찬 청년이었죠. 첫 만남에서 그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는 외식업계의 전설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우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매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매출은 더욱 상승했고 본사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정우와 함께 전국 매장 점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이틀, 사흘씩 지방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이 얼마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지, 그 성공의 이면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우리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서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아내는 정우와 함께 부산 매장 점검차 출장을 간 상태였고 저는 혼자 저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옆 차의 주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미경인의 국밥 대표님 아니세요? 낯선 남자였지만 우리 가게 이름을 언급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 지난주에 모텔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대표님 부인 맞으시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모텔 직원이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의심스러운 마음에 경계하며 물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저희 모텔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상은 어두운 주차장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시간은 밤 11시. 아내가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화면 속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아내의 차였어요. 이어서 정우가 운전하는 차가 그 옆에 주차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 음성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밤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정우 씨, 그러지 마. 여기서 누가 볼지 모르잖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정우는 서로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끝나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모텔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홀로 남아 한참을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은 듯했고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죠. 15년의 결혼 생활, 함께 일궈낸 사업의 성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섰지만 열쇠를 꽂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딸들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런 표정으로 딸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가 시내를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던 걸까? 새벽 3시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 돌아와?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도착해요. 무슨 일 있어요? 이튿날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죠.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회사 안 갔다고?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게 됐군요. 단 3마디. 그 말에 담긴 무심함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켰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의 눈에서 죄책감 대신 냉정함이 느껴졌으니까요. 왜 그랬어? 부족한 게 뭐였어? 목이 메어 겨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정우는 내게 새로운 감정을 줬을 뿐이에요. 새로운 감정.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감정이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그보다 먼저 온 것은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야? 정우랑 같이 살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레시피, 내 경험으로 키운 브랜드죠. 지금 이혼하면 매장 다 놔둘게요. 대신 본사 지분은 가져갈 거예요. 정우랑의 관계는 나중에 정리하든 말든 그건 내 자유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아내의 관심사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재산 분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가족이나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에 아내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첫째 은지는 중학교 2학년, 둘째 수아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두 딸은 엄마를 무척 따랐죠. 특히 은지는 아내를 롤모델로 삼을 정도였어요. 애들은 당신이 키우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포기한다니. 이게 정말 내가 15년을 함께한 사람의 말인가?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는 뭐라고 해? 너랑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라도 있대? 아내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은 회사가 우선이잖아요. 둘 다에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우에게 아내는 단지 회사를 키우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감정에 휘둘려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로 향했습니다. 정우를 사무실로 불렀죠. 그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아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 자네 해고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블랙박스 영상 봤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네. 정우는 잠시 말을 못 잇다가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사모님과 저는 그저 업무상.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장 짐 싸고 나가. 퇴직금은 법대로 처리하겠어. 그리고 앞으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마. 정우가 나간 후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네 사람의 미소. 그 사진 속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어떻게 정우를 자를 수 있어요? 내 동의도 없이? 회사 공동대표가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 당연한 조치야. 그래요? 그럼 난 변호사를 만나볼게요. 이혼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을 고민했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새 출발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는 원하는 대로 본사 지분 40%를 가져갔고 저는 매장 운영권과 60%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감정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중학생인 은지는 어머니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첫날 밤 은지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죠. 수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우리와 살기 싫대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빠, 엄마 언제 돌아와요? 수아의 물음에 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아이에게 상처를 줄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결국 엄마는 당분간 회사 일로 바빠서 따로 지내게 됐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학교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볼까봐 두렵다고 했죠.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정환경 변화로 아이가 충격을 받았네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일과 회사일, 그리고 아이들 돌보기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벅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등교 준비를 시키고 본사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식사 준비와 아이들 숙제 확인까지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텅 빈 침실에 홀로 남겨질 때 그 고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습니다.
옆자리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실감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와는 회사 일로만 연락했습니다. 그마저도 이메일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처음 몇 달간은 정우와 함께 도시 외곽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도. 은지는 그런 엄마를 원망했고 수아는 점점 엄마의 존재를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어떻게든 유지해 나갔습니다. 정우 대신 새로운 운영 이사를 고용했고 메뉴 개발팀을 따로 꾸려 아내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미경인의 국밥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갔습니다. 은지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수아는 제가 준비한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서툴지만 나름대로 아빠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국밥을 끓인 적은 거의 없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해서 도전해 본 것이었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국밥은 끓이면 끓일수록 깊어지는데 우린 왜 이렇게 허무해졌을까?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5년이 지났지만 아내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여인과는 달랐습니다. 야윈 얼굴, 생기 없는 피부, 그리고 희미하게 웃고 있는 입술,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깊고 또렷한, 들어와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 특히 은지는. 하지만 이미 벨소리를 들었는지 아이들이 거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조금 더 열어 아내를 들였습니다. 엄마. 수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수아는 어머니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은지는 대학 2학년. 방에서 나온 그녀는 어머니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들어와서 앉아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아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은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가능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이에요. 말기래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원망했어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대요? 6달, 좋으면 1년이라고 하더군요.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우는요? 정우는 어디 있어요? 아내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다가 이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우는 3년 전에 떠났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경쟁 브랜드가 생겨났는데 그 맛이 우리 국밥과 비슷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우가 아내의 레시피를 가지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젠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옆에만 있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5년 전의 그 분노와 상처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토록 쉽게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겠다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있을 곳이 없어요.
답하기 전에 은지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굳은 표정으로 나왔고 수아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온 거야?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아내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맺힌 눈으로 은지야, 많이 컸구나. 대답해. 왜 온 거냐고.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지,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나서려 했지만 은지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성인이에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어디 있었어? 내가 중학교 때 왕따 당해서 학교도 못 갔을 때, 수아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엄마 찾으며 울었을 때, 그때는 어디 있었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기만 했죠. 충분해, 은지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많이 아프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용서해야 해요? 은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싫어요. 엄마가 여기 있는 거. 은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수아는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많이 아파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원망보다 걱정이 먼저였나 봅니다. 그날 밤 아내를 근처 모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죠. 병원비는 대줄게요. 하지만 집엔 못 들어와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래도 고마워요. 차에서 내리기 전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냈어요? 이 5년 동안 그럭저럭요. 혼자 아이 둘 키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가 차에서 내린 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은지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이틀 후 아내를 대학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암이 이미 뼈로 전이되었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죠. 아내는 병실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미경 씨 남편인가요? 병실 밖에서 노년의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 남편이죠. 아, 그렇군요.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실례지만 환자가 대표로 있는 국밥집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아, 제가 그 국밥을 참 좋아해서요. 텔레비전에서 부부가 함께 성공한 사례로 본 적이 있어서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입원 소식이 병원 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이혼 사실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성공한 부부 사업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식업 전문지 기자입니다. 사모님 입원 소식 들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위기를 극복한 부부 사업가라는 주제로요. 지금은 좀 거절하려는 찰나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아빠, 저 학교 끝나고 병원에 가도 돼요? 수아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날 저녁 수아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은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수아는 어색하게 아내 곁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아내는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는 듯 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괜찮아, 수아야.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설 때 수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를 집에 데려와도 안 될까요? 병원 침대보다
우리 집이 더 편할 것 같은데 난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아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지의 감정도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수아야, 지금은 병원이 엄마한테 좋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다음 날 은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지야, 내 동생이 엄마를 집에 모시고 싶어 해.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제발.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버렸는지 기억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랑 살겠다고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5년이나 떠났어요. 알아. 하지만 그 여자 집에 다시 들이면 나 이 집 안 살아요. 진심이에요. 은지의 눈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의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께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아에게도 연락했지만 은지에게는 차마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내의 상태는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의외로 은지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지만 차츰 어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어때? 적응 잘하고 있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지의 대답은 짧았지만 적어도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왔습니다. 숙제를 병실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성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 저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그때 내가 미쳐 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이랑 아이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연락을 안 했어? 5년 동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정우가 처음에는 연락을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못했고 아내는 이내 기침을 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틀 후 아내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아내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은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없어서.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야, 잘 자랐구나. 엄마가 지켜보지 못해서 미안해. 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잘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쥐었을 뿐입니다. 그 손길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함, 감사함,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사랑. 당신이 끝까지 나를 지켜봐줬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한다고? 이해한다고? 어떤 말도 이 순간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투쟁을 마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고 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대기실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때 처음 느꼈던 분노와 원망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증오와 사랑 사이의 어딘가, 용서와 분노 사이의 어딘가에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문득 우리가 함께 국밥집을 시작했던 그 첫날이 생각났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불안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던 그때, 그 순수한 감정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날 새벽, 아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나지 않았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떠났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엄마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였고, 수아는 마지막까지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요. 은지는 대학교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우리는 그녀의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거든요. 은지는 하루 종일 혼자 어머니의 옷과 소지품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과정이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수아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가끔 밤에 울음소리가 들렸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그녀가 만든 브랜드의 명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식업계 저명한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한 외식 브랜드의 역사라는 특집으로 인터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내 없이 어떻게 미경인의 국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이 어쩌면 아내를 기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레시피, 그녀의 열정으로 시작된 이 사업. 그것은 분명 기억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첫 번째 매장 앞에서 촬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외출했습니다. 은지와 수아도 같이 와주었죠. 매장 앞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자연스러운 가족 모습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전환점이라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국밥집을 시작했을 때, 아니면 아내가 떠났을 때, 또는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인생에는 하나의 결정적 순간보다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그대로 매장에 남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은지와 수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국밥 맛이 전이랑 똑같네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 레시피 그대로죠?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 없는 한 사람에 대한 생각. 아빠,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던져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글쎄,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저는 은지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수아는 국밥 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세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유자 아이돌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했나요? 별을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잠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경인의 국밥. 그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은 계속 남아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